자, 이번 주 촬영은 지난주 말씀드린 거에 뒤에 연장선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너무 길어가지고 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일단락을 했고, 지금은 추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누차 말씀드리면 지금은 회색, 갈색, 그레이, 회색 영역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그러니까 큰 추세의 변곡점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저한테는 강렬하게 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뭔가 큰 변화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슈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게 이제 연준의 태도예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속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즉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연준 타겟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들의 뉘앙스 때문에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점도표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루에 3% 폭락하는 일이 발생했죠. 이틀 견뎠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이 정도 강도면 한 번 더 빠져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개인 생각은 여기서 한 번 더 많이 빠지면 그때 일부를 잡아서 반등했을 때 매도하거나 향후 추세를 보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도 투자 투심이 세서 그것도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상황 보고 모니터링들을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트럼프 들어온 뒤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칩스법이라든가 뭐 IRA법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해외 기업이 있을까? 이미 많이 했는데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도 가지고 있는데, 손정희 회장이 2026년 500억 달러 투자했는데 이번에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야, 트럼프 대단한 사람인 게, 그런데 2000억 달러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손정희 회장이 여기 이제 AI 쪽에, 인공지능 쪽에, 그리고 첨단 기술 쪽에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그 투자 데이터를 보면 인공지능 쪽 투자가 굉장히 11%대? 네. 그런 쪽에 정보기술 쪽 투자가 굉장히 그 정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11%, 12% 막 이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점점 식어가고 있는 느낌이 정말 약간씩 들고 있긴 한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얹으면 실제로 이게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것도 줄지 않고 추세를 그 투자 쪽에서 계속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막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고, 상황에 따라. 그리고 이거는 애틀란타 연준이거든요. 애틀란타 연준에 GDP 나오라는 게 있어서 그 해당 분기쯤 들어올 즈음에 그 해당 분기가 결과가 얼마나 만들어질 것인가를 계속 예측하거든요. GDP를, 경제지표가 나올 때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경제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GDP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실제 GDP가 얼마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 10월 달 말부터 이렇게 데이터들을 쭉 보면 2% 중반대, 초중반대 있다가 지금은 3% 초반대까지 올라왔으니까 4, 4분기도 3.1%라고 하니 괜찮은 형태로 나오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거든요. 4쿼터에. 3쿼터에 2.8인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시카고 연준에서 발표하는 CFNAI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개인 소비하고 주택시장, 그 다음에 판매, 주문, 재고, 그 다음에 생산과 소득,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뭐 고용, 실업, 그 다음에 노동시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경제에서 주요 지표들을 전부 종합하는 거죠. 가계기업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실제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얘가. 잘 보시면 2024년 중반부터 검은색 라인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지금 이게 강도가 약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밑에 보면 노동과 관련된 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주황색 표시된 겁니다. 이거는 작년 4월 요 지나고 나서는 가운데 제로 라인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니 뭐 실업률이니 이것만 보고 노동시장을 볼 게 아니고, 고용되는 숫자, 해고되는 숫자, 그 다음에 실업률도 봐야 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시간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봐보면
미국의 노동시장은 정점을 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CFNAI에도 계속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식는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딱 두 가지를 찝으라 그러면 딱 두 가지인 게 가계 입장에서 놓고 보면 PC 데이터, 개인 소비 지출하고 소매 판매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가계가 뭐 소득을 얼마를 받건 뭘 하건 간에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PC라고 하는 개인 소비 지출하고 소매 판매. 그 다음에 기업 측면에서는 투자라고 하는 부분하고, 물론 생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투자를 하겠죠. 그 다음에 고용이라는 측면에도 누적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보거나 미래를 더 낮게 본다면 고용을 줄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고용을 줄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고용 지표가 지금 막 그러니까 끝나는 과정으로, 팽창이 끝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뉘앙스가 보입니다. 다만 소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 소매 판매가 위쪽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소비 쪽은 아직 잘 버티고 있는데 고용 쪽은 아닌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갈색 그레이 영역에 있다는, 회색 영역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표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다만 그러면 소비가 괜찮아지는 패턴이 고용을 끌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다른 점입니다. 왜냐하면 확연히 좋아지는 건 말고 고용을 쉽사리 그 기업주 입장에서는 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고용을 한번 하고 나면 그만큼 비용이 추가 플러스가 되는데 그걸 매출이나 이익으로 커버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려면 일정 부분에서 그 결과적인 매출이나 이익이 따라줘야 되니까 그게 가시적이면서 추세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고용을 확 늘리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리고 요게 그 UN 무역개발협력기구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그 글로벌 무역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 뭐 네덜란드나 이런 쪽에서 내는 무역 통계가 있는데 그거는 그 지금 9월 통계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를 보려면 얘를 참고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제품 서비스가 아니고 제품인데 제품 중에 양이 계속 줄고 있죠. 지금 전월 대비 증감률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론 후반부에 들릴 수도 있는데 최근 트렌드는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도 트렌드가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양이 아니고 금액으로 따진 거예요. 금액으로.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 안 한 거죠. 이거는 물가를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역이 약간씩 뉘앙스가 4분기 들어서 지금 최근 동향을 보면 약간씩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무역 동향이 약간 식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거든요. 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 나오는 데이터 중에 두 개를 보여드리면 이게 우리나라 수출 금액하고요. 파란 게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감률이거든요. 그런데 수출 금액은 달러에 있습니다. 보시면 수출 금액이 9월에 정점을 치고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12월에 정점을 치고 초반에 내려갔거든요. 9월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작년하고 패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7월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이거 안 좋다는 뉘앙스인 거죠, 우리나라 수출이.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 같은 게 보면, 자, 올해 들어서 초반에 급격히 올라갔다가 한번 줄어드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증가했다가 옆으로 기었죠. 증가했다가 옆으로 기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서 반등을 시도했는데 반등이 약하고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만도 수출이 지금 하반기 들어서 약간 식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뉘앙스를 보이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역시 대만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추세적으로는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회색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무역, 대만하고 우리나라를 보는 이유는 왜 보냐면 이거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두 수출 국가거든요. 우리나라와 대만이. 반도체가 전자제품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죠. 그다음에 뭐 내구재 쪽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사이클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걸 보거든요. 이 두 국가를. 그런데 얘가 수출 동향이 약간 식어가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들어요. 사실 지금. 그리고 요거는 그 미국 내에 물동량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여객들, 그 다음에 요게 화물 운송 서비스의 지수거든요. 근데
트렌드를 보면 최근 트렌드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보면 옆으로 개걸음들을 치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뉘앙스가 안 나타나서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년 동기가 아니고 전월 대비 증감률 제가 하나씩 봐볼게요. 바꿔볼게요. 이렇게 전월 대비 증감률로 보면 트렌드가 보이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아랫방향에 있다가 윗방향으로 좀 많이 올라오죠. 근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지금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는 뉘앙스가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은 약해지고 밑으로 빠지는 건 세게 빠졌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들 빠졌다가 많이 올랐는데 쭉 빠지잖아요. 그래서 운송 쪽도 미국의 운송 화물이든 여객이든 운송 쪽에서도 트렌드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뉘앙스가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PMI 지수거든요. 이거 ISM 제조업 지수의 PMI 지수입니다. 이거 11월 달 거 PMI 지수 보면 여기서 쭉 내려갔다가 10월에 퉁 들렸어요. 제조업 PMI가. 요거는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은 밑으로 쭉 내려왔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S&P 글로벌에서 나오는 US PMI 지수인데 요거는 다른 조사기관에서 이 조사기관에서 만들어내는 PMI예요. 좀 전에 봤던 건 ISM 제조업 지수. 근데 이게 2024년도거든요. 거기에 플래시예요. 그러니까 속보치가 나온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제조업은 아래로 빠졌죠. 근데 서비스업은 들렸어요. 근데 이게 패턴이 약간 다른 게 제조업이 2번 연속 내려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한번 들렸죠. 10월에, 11월에. 여기는 제조업이 내려왔어요. 여기는 내려왔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서비스업이 2번 들렸잖아요. 탕 또 들렸죠. 플래시에서. 근데 ISM은 서비스업이 툭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모릅니다. 이거 ISM 제조업 지수 나와봐야 알고. 다만 다른 조사기관에서 제시한 12월 달 PMI 지수가 긍정적으로 서비스업 쪽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도 혼재돼서 갈려서 나온다. 지표가. 동일한 방향으로 양쪽 다 나오면 일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에 선간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 그렇다고 확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지금 지표가 혼재되어 있다는 얘기는 확 무너질 가능성도 낮다는 뜻입니다. 물론 경제가 확 무너질 가능성이 낮다는 뜻입니다. 물론 주식은 먼저 선반응하면서 급격하게 하락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요번에 봤듯이 그냥 연준이 금리 좀 덜 내리겠다는데 속도가 늦겠다는데 3%씩 빠지잖아요. 이렇게 급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경제 지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레이색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양쪽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자동차 판매거든요. 이 검은색이 전체 판매고요. 이거는 라이트 트럭, SUV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승용차 다 포함하는 거고 요게 우리가 거대한 뭐 덤프트럭 같은 거 있죠. 큰 트럭들 이런 것들 판매량인데 이거는 금액이 굉장히 적고 요 위에 있는 오토하고 라이트 트럭 판매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거의 전체 트럭량에 비슷하게 움직여요.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헤비 트럭이. 근데 트렌드를 보면 사실 경기의 정점 부분에 도달하면 모든 자동차 종이 약간 판매량이 줄어야 되거든요. 이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고 판매량이거든요. 근데 이 최근 트렌드를 보면 희한한 게 여기 보시면 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이. 이게 헤비 트럭이거든요. 헤비 트럭 같은 경우는 옆으로 왔다 갔다 파란색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방향을 아직 확정 짓기는 좀 쉽지 않은데 여기 보시면 이거 일반 승용차 포함된 요 라이트 비클 이런 쪽이 추세적으로 지금 하반기 들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자동차들은 막 사대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데이터를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걸 빨리 사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사를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일단 여하튼 그래서 이게 패턴이 경제가 한쪽 방향으로 다 움직인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좋은 거 나쁜 걸 막 번갈아서 보여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그레이에 있다. 그레이에. 그래서 내년도 주식시장이 정말 좋다 아니면 깨질 거다라고 하는 어느 쪽 방향도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매월 신규 고용 숫자잖아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감안해서 보면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2월 달에 약간 올라가는 트렌드로 보여요. 11월 달엔 좀 내려왔었거든요. 그럼 얘가 밑으로 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고수가 조금 늘어나면서.
신규 출산 건수가 12월이 11월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는 패턴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일단 거기 뉘앙스를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뭐냐면 야데닌 리서치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미국의 US MACI 지수의 움직임들하고 요게 이제 말씀드렸던 블루에 이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을 건데 그 패턴의 움직임이고, 이게 현재 최근 이제 급락해서 일단 배수가 한 21배 정도로 내려왔어요. 어디 갔나? 네. 21.9배 정도로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훅 빠졌죠.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쭉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건데 이게 뭐냐면, 자, 이게 레버뉴, 매출하고 그 다음에 이익, 요 두 가지의 리비전, 개정한 건데, 이 데이터 어떻게 뽑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나오죠. 넘버 숫자인데 forward estimation up,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 올린 사람 숫자, 그 다음에 빼요. 뭘 빼요? 내린 사람 숫자를 빼는 거예요. 그거를 전체 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퍼센트 토탈 넘버로. 그러니까 이게 제로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올린 숫자와 내린 숫자가 똑같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분자가 0이 되니까 빵이 될 거고, 이게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올리는 사람, 그러니까 개정할 때 내가 그 이익이나 매출을 다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하는데 그거를 옛날보다 내렸던 사람이 많으면 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근데 최근 보시면 요게 레버뉴, 매출이거든요. 매출은 내렸던 사람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내린 사람들이 아직은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숫자가 좀 줄고 있는데 여기 이익이거든요. 파란 게. 이익은 밑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는 쪽, 개정을 낮추는 쪽,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정을 했는데 EPS를 줄이는 쪽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이익 측면에서 향후의 예측, 내년도 예측에 대해서 이익의 증가율이 떨어진다고 예측하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좀 좋은 편은 아니죠. 물론 이 퍼배수도 포워드 포입니다. 이거 미래의 그 이익 기대치를 가지고 현재 주가하고 비교한 건데 이것도 낮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뭔가 이슈가 터지면 급락하는 게 발생하는 거죠.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락폭이 어디서 멈출지를 명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사실은 녹록지는 않은 편입니다. 물론 이거를 뭐 볼린저 밴드라든가 아니면 이동평균선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지지 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강도가 어느 정도 떨어질지 어느 정도 올라갈지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편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논쟁이 굉장히 많았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뒤에 경기가 수축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됐다. 그래서 이건 무의미하다. 그런데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논란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간 것들, 뭐 이런 것들 다른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논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이제 초입 단계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드디어 얘가 플러스로 터닝했거든요. 얘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얘가 플러스로 터닝한 다음에 경기가 수축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거는 2년 국채 수익률을 뺀 건 아니고 3개월 국채 수익률을 뺀 겁니다. 2년 국채 수익률을 뺀 거는 여기 노이즈가 발생해요.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95년도에. 그래서 노이즈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노이즈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내년 일정 기간 지난 뒤에 경기가 계속 경기 수축이 발생했었는데 그런 패턴이 과연 일어날 것이냐를 봐야 되고, 그 패턴이 안 일어난다면 이 이론은 무시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예전에 자세히 설명할 때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왜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건 신용 시스템의 움직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은행이나 가계 기업의 어떤 패턴을 일으키는지들을 다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그 패턴이 경기를 반복적으로 수축시키는 영향을 미쳤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변곡점 포인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일정 부분 보여주는 패턴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 일단 경제 지표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전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봤으니까. 뉴스 보도를 좀 몇 개 더 보면, 이거는 JTBC의 이지혜 기자께서 올리신 내용인데 12월 19일입니다. 이게 돈이 먼저냐, 우방이 먼저냐, 동맹이 먼저냐. 캐나다에다 대규모로 막 관세를 때리잖아요. 트럼프는 돈이 먼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뭐냐, 어떤 형태로든 돈을 빼내서 그걸 가지고
그 자국민의 이익을 반영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나토 같은 경우는 군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품 입장에서는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고, 그리고 관세를 높여서 그 세금으로 국민들의 절세를 해준 거를 메꿔서 경제를 돌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런 형태가 트럼프 행정부 2기 4년 동안은 일정 부분은 초반부에는 공격적으로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절세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트럼프 11월 8일 날 그 윤기은 기자께서 올리신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이걸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트럼프 당선된 다음에 최고법인세율은 21에서 15로 내리고, 그 다음에 최고소득세율은 39.6에서 37로 내리고, 거기에 초과근무수당, 사회보장, 급여, 팀 이런 것들 다 면세 때리고, 이래서 도움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초반에도 약간 일단 첫 번째 법인세율을 인하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느냐,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현상이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다고 저는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고서들도 읽어봤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려주는 게 경제에 활력도를 주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세금을 인하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저 낮은 세금을 보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공장을 지으러 들어가거나 그 회사가 들어가면 그거는 고용뿐만 아니라 투자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긍정적일 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4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확정적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물음표고, 이미 뭐 필요한 많은 기업들이 일정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굉장히 공격적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면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면세 부분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026년 기준으로. 왜냐하면 면세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세금 낼 때 줄여줄 거 아니에요. 물론 2025년도에도 면세되니까 좀 더 써도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효과가 있긴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그 효과가 얼마나 나는 거냐라고 하는 걸 여기서 계속 추산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연간 연소득이 1억 정도 되는 가구가 연 241만 원 혜택이거든요. 241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모두 다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는 모릅니다, 사실. 물론 연소득이 크면 클수록, 여기 뭐 연 194억이면 뭐 한 5억 정도 남는다. 근데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게 세금 감면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돈을 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1억 정도 되는 가구, 서민들 요 이하 요 가구들 정도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날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건데, 그래서 일정 부분의 약발이 있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약발들, 그 다음에 앞에 봤던 관세들이 과연 뭘 야기할까?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반에 사이클을 잘 돌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면서 경제 지표가 좋을 수는 있는데, 그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연준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연준의 통화 정책에. 그리고 물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서 통화 정책이 지금 화들짝 발작을 했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감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게 꼭 긍정적인 거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왜? 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나 더 얹히면 주가가 너무 비싸니, 주가가 싸면 괜찮을 거예요. 하반부에 있으면, 하단에 있으면. 근데 너무 비싸면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변수가 작동하면서 이게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옛날보다는 굉장히 늦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2007년도까지만 해도,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이 터졌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채권 수익률과 주가는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채권 수익률, 국채 수익률은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주식도 아랫방향으로 힘을 잃고 내려가는 추세를 보였는데, 그게 벤 버넌키 의장이 들어온 뒤로 그 패턴이 바뀌어 있는 상태거든요. 기준금리가 내려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튀는 패턴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그 기준금리가 내려오다가 속도를 줄인다고 하니까 주가가 급락을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트렌드는 연준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액션으로 작동할 것 같고요.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경제지표는 일시적으로 전반기에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게 물가를 자극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다시 연준을
금리를 좀 보수적으로 인하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그 두 가지가 중첩됐을 때 주식시장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몇 가지 기사를 보면 그냥 이건 훑어만 가겠습니다. 연합인포메틱스 월가에 나타난 첫곰. 그래가지고 뭐 요분이 내년에 미증시 약세를 할 거다. 정윤교 기자께서 10월 10일 올렸는데 이런 뉴스 보도도 있고, 여기 보면 뭐 UBS 같은 경우 이마랑 기자께서 10월 19일 날 올렸습니다. 연합인포메틱스인데 UBS 증시 버블 조건이 거의 모두 충족됐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7개가 증시 버블을 측정하는데 그중에 6개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슈 중에 하나겠죠. 거품의 버블 신조. 물론 이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지만 버블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거 보면 여기도 연합인포메틱스 진정훈 기자에서 12월 18일 날 올렸는데 거품 피하기에는 좀 어려워졌다. 이건 BOFA.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는 쪽에 BCA 리서치에 보면 거품 붕괴를 경고한다. 이거는 김대호 연구소장이 뭐 10월 18일 날 글로벌 이코노믹스에 올렸는데, 경기 침체가 찾아올 내년도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거 이외에 반대되는 이슈도 막 나오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혼합돼서 나올 거다.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는 이 혼합돼서 나오는 게 어느 방향으로 계속 갈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주가가 너무 높으면, 가치 배수가 너무 높으면 경제 지표가 좋아도 두들겨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경제 흐름에 대해서 약간 다른 방향으로 옛날과 움직이는 패턴이 있긴 하지만 2025년도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조종받고 반등했다가 다시 조종해서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드렸었잖아요. 2025년도가 2022년도를 재현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일정 부분 2025년도의 주식시장은 약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특히 고용지표 같은 것들이 꺾여서 내려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압력으로 작동할 겁니다. 금리는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경제를 떠받치기는 쉽지 않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전략적으로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너무 골치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변동성이 없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땡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야 그래도 내가 좀 더 이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주식 포지션을 얼마나 잡을 거냐, 위험자산 포지션을 얼마나 잡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결정해야 될 거고, 야 그래도 내가 끝까지 다 먹을래 라고 하면 주식 투자에 몰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모니터링을 굉장히 심도 있게 강화를 해야 되고, 최근 트렌드 이미 말씀드렸지만 AI 사이클이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는 뉘앙스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트렌드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구글, 메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이 조금 더 강하고, 엔비디아, 뭐 TSMC, 뭐 AMD 뭐 이런 쪽은 약한 쪽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는. 그리고 이 그레이 영역에 있기 때문에 방망이는 너무 길게 잡고 내가 장기 투자를 할래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니야 이거 좀 낮은 가격대로 내려오면 샀다가 이게 좀 이익이 나면 좀 이익을 회수하는 패턴? 그래서 수익을 좀 짧게 먹고 긴 롱런이 아니고 숏텀에서 먹고 움직이는 그런 전략을 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 경제 지표들이 다 혼합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렇게 되는 게 다 깨집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실제로 그렇게 다 경제 지표가 나오면 주가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오기 전에 우리가 뭔가 대응을 해놔야 그게 나왔을 때 손실을 줄이는 거지, 그거 나오기 전에 혼합됐으니까 문제가 없어,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 모르잖아? 라는 생각으로 하고 그냥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가는
문제가 크게 야기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채권이나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잡아서 또 촬영을 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